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완성 지구학원 테마 7에 나온 문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7은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소재가요, 여기 이 태풍이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악기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태풍에는 어떠한 소재들이 함께 출제가 되냐면, 태풍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 태풍의 내부 구조라고 하는 말은요,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풍향, 풍속, 기압, 강수량 등등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다룬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태풍 중심, 그러니까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 그리고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기압은 점차 증가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태풍의 이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내부 구조는 약간 정적인 느낌이 있다면 태풍의 이동은 약간 동적인 느낌이 있죠. 태풍이 이동하면서 풍향 등등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이곳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에는 이제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는 위험반원, 왼쪽에는 안전반원이 위치해 있더라. 그래서 풍속이 대체로 어느 곳이 더 빠른지가 주로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풍향의 변화는 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 이동 단원에서는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의 특징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악기상입니다. 자, 이 악기상이란 말은 이 악이 좀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 중에 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기상현상을 악기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뇌우, 집중호우, 폭설, 황사, 강풍, 우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 악기상은 정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강풍의 경우에는 최대 풍속이 13m/s 이상인 바람을 말한다 라던가, 아니면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30mm 이상일 때를 집중호우라고 한다. 이런 정의 같은 것들 위주로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뇌우라던가 뇌우, 황사, 우박은 이제 악기상 중에서도 좀 잘 다루어지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발생 원리까지 숙지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들이 문항에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태풍과 관련된 문항이 되겠죠. 그런데 태풍의 이동이 함께 있으니까 이거는 주로 태풍의 이동과 관련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 가는 어느 날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에 6시간 간격으로 태풍의 중심 위치와 중심 기압을 나는 이날 공구시의 가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가시 영상 중요하죠. 나는 가시 영상이라는 거. 그래서 가시 영상의 특징은요, 구름의 색이 흰색일수록, 그러니까 구름이 좀 밝게 보일수록 구름의 두께가 어때요? 그렇죠. 두껍다는 거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가에서는 이 원문자 기억이 지금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보면은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기억은 지금 위험반원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하고 선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지점 기억은 위험반원에 위치한다. 자, 이거 맞는 선지죠? 지점 기억은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이 위험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태풍의 세력은 03시가 21시보다 약하다. 자, 태풍의 세력은 뭘 보라는 거예요? 태풍의 세력은, 그렇죠, 태풍의 중심 기압을 보라는 겁니다. 자,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낮을수록 주변과의 기압 차이가
커져서 풍속이 어떻게 될까요? 풍속이 대체로 빨라집니다. 풍속이 대체로 빨라지기 때문에 이를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 뜻은요, 태풍의 중심 기압이 03C가 21C보다, 자, 여기 약하다 했으니까 03C가 21C보다 중심 기압이 더 높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C의 기압은 980이고요. 그리고 03C의 기압은요, 955입니다. 그러면 태풍의 세력이 언제가 더 강해요? 그렇죠. 03C일 때 더 강함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03C가 21C보다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선지 되겠고요. 디귿 나에서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영역 A가 영역 B보다 약하다라고 했네요. 자,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 이거 가시 형상의 원리죠.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구름이 반사하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요, 투과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잖아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반사를 하게 되어서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거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영역 A는요 지금 밝고요, 영역 B는 어둡죠. 그러니까 A에서 더 많이 반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시 영상에서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많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할 수 있고 더 밝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름의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요? 그렇죠. 이렇게 반사가 잘 되는 A 쪽이 구름의 두께가 더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 자체는 영역 A가 영역 B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 틀린 문제 되겠고요. 답 1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닮은 꼴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의 적의 영상을 나는 P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 분포를 레이더 영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했네요. 네, 이거 레이더 영상입니다. 자, 지점 A는 태풍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레이더 영상으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레이더 영상으로는, 그렇죠,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는 강수량을 알 수 있습니다. 강수량 분포. 자, 왜냐하면 레이더 영상의 원리가 뭐예요? 레이더 영상의 원리가 전파를 반사시키는 거죠. 자, 반사되는 전파의 양을 나타내 줍니다. 자, 어디에서 반사되는 전파의 양이에요? 맞아요, 수증기의 입자예요. 수증기의 입자에서 반사되는 전파의 양이 많을수록 레이더 영상에서 더 밝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기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요, 수증기 입자들이 많을수록 레이더 영상에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의 세기가 강합니다. 수증기 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수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강수량이 많을수록 레이더 영상에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 세기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당 강수량 나와 있죠. 강수량이 많으면 에너지 세기가 강한 거고, 적으면 에너지가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정도 분석하고 선지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지점 B는 안전반원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이동 경로에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봐야겠죠. 그런데 태풍의 중심이 A에 있대요. 그럼 이동 경로가 뭐 요렇게 대강 그리면은 뭐 요런 식으로 나타내겠죠. 자, 이동 경로의 B는요 오른쪽에 위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무슨 반원? 맞아요, B는 위험 반원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B는, 그렇죠, 위험 반원에 위치한 거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시간당 강수량은 지점 A가 지점 B보다 많다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레이더 영상의 특징 파악하면 됩니다. 자, 지점 A는 지금 강수량이 지금 흰색이니까 적은 편이고요. B에서는 좀 진한 색이죠.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강수량은 지점 A가 지점 B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는 틀린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 태풍의 중심, A가 지금 태풍의 중심이 있잖아요.
태풍의 중심에서는 주로 태풍의 눈이 발달하게 되고 태풍의 눈에서는요 약한 하강 기류,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름이 좀 소멸이 되어서 강수량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적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도 A의 강수량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디귿.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지점 B가 지점 A보다 높다. 자, 이거는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자, 가는 지금 무슨 형상이에요? 아까 체크를 안 했는데 저기 형상이요, 저기 형상. 자, 저기 형상의 특징은 밝게 보일수록 어떻다? 저기 형상의 특징은 밝게 보일수록 맞아요. 구름의 높이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파악하고요. 자,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그러면 자, 지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름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많은 이 영역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A는 태풍의 눈인 구름이 거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눈에서는 지금 저기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되게 어둡죠. 어둡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구름의 높이가 매우 낮다. 라는 거고 구름이 거의 없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름이 많이 분포하는 곳에 위치하죠. 왜냐 강수량이 많으니까 구름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지금 밝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영상에서 이렇게 밝게 보인다라는 것은 구름 최상부의 고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태풍의 눈에서 좀 바깥쪽에 위치한 B가 태풍의 눈에 위치한 A보다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디귿은 맞는 선지 되겠고요. 3번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수능 2점 테스트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해 발생한 태풍의 수명, 그러니까 지속기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분 평균 최대 풍속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월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수명이 안 나와 있죠? 수명을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겨울철로 갈수록 태풍의 수명이 좀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한번 이렇게 분석하고 선지 바로 가볼게요. 기억.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주로 봄철에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지금 6월과 7월 사이, 그리고 7월과 8월 사이, 9월 이쯤에 우리나라의 태풍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가을철 아니면 봄철이에요. 가을철 아니면 여름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봄철에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1분 평균 최대 풍속은 6월에 발생한 태풍보다 9월에 발생한 태풍이 대체로 빠르다. 자, 이거는 이거 색깔 보면 되겠죠. 자, 6월에 발생한 태풍 색깔이 약간 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9월에 발생한 태풍 9월은요 색깔이 어때요? 좀 진함을 알 수 있죠? 색깔이 진하면 풍속이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풍속은 6월에 발생한 태풍보다, 그렇죠, 9월에 발생한 태풍이 대체로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선지. 자, 디귿. 태풍의 수명이 짧을수록 1분 평균 최대 풍속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니은에서 아까 했어요. 자, 수명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 세로축. 자, 태풍의 수명이 지금 이렇게 짧을수록 1분 평균 최대 풍속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계속해서 색깔이 진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색깔이 계속 진해지나요? 아니죠. 지나다가 옅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항상 그렇다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디귿 틀린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2번으로 넘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기상 위성 영상이다. 우리나라의 남동쪽에 위치한 태풍의 이후 이동 경로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이고, 이날 우리나라는 A 기단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 우리나라 A 기단의 영향을 받았대요.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A 기단의 세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 A 기단의 정체가 뭘까요? A 기단. 자, 이 A 기단 그리고 이거 태풍이 있고, 태풍의 이동 경로에 미치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있죠. 맞아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러니까 A는 아마 북태평양 기단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그리고 위도 한 30도쯤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발달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요, 태풍이 이동할 때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고 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태풍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을 뚫고 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은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리고 주로 태풍의 이동 경로의 전향점이 위도 30도에서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이동 경로가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져서 북태평양이 이렇게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태평양이 이런 식으로 확장됐어요. 자, 그러면 태풍이 더 이상 원래 이동 경로로 이렇게 이동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전체가 더 고기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방향이 틀어진 채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이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겠어요. 자,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선지 일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북태평양 기단이다. 자, 바로 나왔죠? 자, A는 우리나라의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태풍의 실제 이동 경로는 기억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 니은 선지는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태풍의 이동 경로는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한다.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태풍은 자,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동한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은 좀 전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태풍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무역풍과 편선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은요, 대체로 북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힘 때문에 태풍은 주로 북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반구에 위치한 열대저기압은 대부분 북상, 남반구에 위치한 열대저기압은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풍은 북반구 열대저기압이기 때문에 북상을 하는데요. 무역풍대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죠? 바람이, 그렇죠, 이 방향으로 불죠. 북동부풍이 붑니다. 그리고 편서풍대에서는요, 그렇죠, 서쪽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은요,
북상하는데 무역풍대에서는 바람이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태풍이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편서풍대에서는 바람이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태풍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풍대에서는 태풍은 태풍의 이동 방향은 이게 북쪽인데 무역풍은 이렇게 남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좀 느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편서풍대에서는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편서풍도 이렇게 북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숙지를 하고 다시 선지를 보면요. A에 북태평양 기단이 위치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도 30도 부근에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 꺾이는 지점, 자,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태풍의 이동 방향이 변하는 이 지점을 전향점이라고 합니다. 방향이 전환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0도에서는 전향점이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점을 기점으로 태풍의 이동 방향이 좀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역풍대에서는 이렇게 서쪽으로 잘 이동하다가 이 전향점을 만나고 점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기억은 어때요? 저항점을 가지지 않고 저항점이 지나도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고, 그리고 전향점에 의해서 포물선 형태로 태풍의 이동 경로가 그려지는 이 니은이 실제 이동 경로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기억이 나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자, 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 선지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아마도 이 북태평양 기단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린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자, 자, 이 구름대를 한번 봅시다. 구름대. 자, 구름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니은선지를 해결할 때 태풍의 이동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고, 그리고 무역평양 편서평양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니은선지를 한번 또 제대로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구름의 형태를 보고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A가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A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지금 구름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뭔가 기단과 기단의 경계가 나타나 있다 라고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단과 기단의 경계.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북태평양 기단이 이런 식으로 지금 판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북태평양 기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는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발달이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이쪽 오호츠크의 기단, 그래서 이쪽 북태평양 기단. 자,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는 이 경계에 정체전선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북태평양 기단이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이은의 이 이동 경로보다는 더
더 넓게 확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렇게 넓게 확장되어 있어서 지금 이 위쪽에 더 북쪽에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에 정체전선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처럼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구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 이 정도로밖에 성장을 안 해야 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더 북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더 북쪽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경로는 기역으로 보는 것이 아마 이 문항을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의도대로 하면은. 네, 아마 이거 문항을 풀 때 풀이법이 되게 다양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어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선지를 보고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자, 디귿 한번 가볼게요. 제주도 지역은 위험반원에 위치한다. 자, 제주도가 어딨죠? 제주도. 자, 제주도 여기 있어요, 여기. 제주도 여기 있어요. 자, 아까 이동 경로가 기역이라 했잖아요, 기역. 이동 경로가 기역이에요, 기역. 그러면 제주도는 태풍의 이동 경로의 무슨 쪽에 위치해요? 이동 경로에 맞아요.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험 반원에 위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다음 5번으로 처리해 주고요. 2번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태풍 이동 경로와 관련된 것들,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무더평 편서풍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림은 북반구에서 어느 태풍이 정북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동 방향의 수직 단면에서 고도에 따라 수평 방향의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동쪽과 서쪽 방향 중에 어느 게 A고 어느 게 B인지 알기 위해서는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위험 반원에서는요, 태풍의 이동 경로와 그리고 태풍에서 나타나는 그 바람이 부는 방향이 대체로 같기 때문에 풍속이 빠르고요. 안전 반원에서는 그 두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풍속이 대체로 느립니다. 그래서 A 방향과 B 방향을 비교했을 때 대체로 풍속이 빠른 곳은 어디예요? A는 이 정도밖에 안 지나고 B는 더 넓게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B에서 풍속이 대체로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가 위험 반원, B 쪽이 위험 반원, A 쪽이 안전 반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태풍의 중심은 어디인 건가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태풍의 중심에서는 풍속이 어때요?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매우 느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태풍에서는요, 이렇게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태풍의 중심으로 바람이 이렇게 다가올수록 풍속이 점점점 빨라집니다. 자, 태풍에서는 풍속이 점점 빨라지면은, 이 바람이 부는 방향과 등압선이 점차 나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풍속이 점점 빨라지면서 등압선과 이렇게 나란해지는 겁니다. 나란하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바람이 태풍의 눈 부근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태풍의 그 중심 부근에서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만 합니다. 등압선을 따라서. 그래서 다른 바람이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약간 바람의 벽 같은 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바람이 이 빙글빙글 도는 이 바람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이 빙글빙글 도는 이 바람의 안쪽 영역을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빙글빙글 도는 이 바람의 벽과 같은 느낌을 하는 얘를 태풍의 눈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3D로 좀 나타내 보면요. 태풍의 눈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태풍의 눈. 자, 이쪽은 적압입니다. 적압. 자, 그래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몰려드는데 태풍의 눈 안쪽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뺑글뺑글 돌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벽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람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에서는요, 풍속이 매우 느립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요. 자, 한편 이렇게
태풍의 눈에 부딪힌 바람은요 위쪽으로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위로 상승하게 돼서 여기에 구름을 형성합니다. 구름을 거대한 저군형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태풍의 눈 부근에는요 구름의 벽 같은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뭔가 벽과 같은 느낌이라 해서 태풍의 눈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정난운이 생긴다 정도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위로 올라간 공기는요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바깥으로 유출될 때 전항력을 받아서 이동 방향 오른쪽으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면서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태풍의 눈 아래쪽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게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 불어 들어오게 되는데 태풍의 눈의 상층부 위쪽에서는 태풍의 눈에서 바깥 방향으로 그리고 자, 시계 방향을 그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유출된다 시계 방향으로 유출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태풍의 구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태풍의 눈 부근에서는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태풍의 눈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자료 분석하고 선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높이에서는 태풍의 중심부에서 수평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수평 방향의 풍속은 점차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자, 기억의 높이에서는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여기서 멀어진대요. 자, 멀어질수록 풍속은 점차 그렇죠. 풍속이 점차 느려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높이에서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수평방향의 평균 풍속은 A 방향보다 B 방향이 대체로 빠르다. 자, 아까 했죠. B 방향은 위험반원 위치함을 알 수 있었죠. 어떤 걸로? 풍속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평균 풍속은요 위험반원이 B에서 더 빠릅니다. 니은 맞는 선지. 자, 디귿 A는 동쪽, B는 서쪽이다. 자, 위험반원은요 태풍의 이동 경로,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이 여기잖아요.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태풍은 자 정북 방향으로 이동한대요. 보통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죠.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오른쪽이 위험반원이고 왼쪽이 안전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이 위험반원이죠. 그래서 B가 동쪽이 되고요, A는 서쪽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방향은 동쪽이고라고 하는 말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 칸은 어느 해 9월 6일 15시부터 9월 7일 21시까지 태풍이 이동한 경로를 나는 이 기간 중 9월 6일 21시, 9월 7일 15시에 발효된 특보 상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B가 각각 어떤 시기인지 유추하는 것이 출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느 때인지 한번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6일 21시는 지금 이때예요. 9월 7일 15시는 이때예요. 자, 그랬을 때 9월 6일 21시는 태풍이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좀 남쪽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9월 7일은 태풍이 이렇게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이렇게 한반도 대부분을 좀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보 상황을 보면은 지금 B에서는 남쪽에 주로 특보가 발효된 것으로 보이고요, A에서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특보가 발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9월 6일 21시가 되고요, A가 9월 7일 15시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은 점차 느려졌다. 이거는 이 점들 간격 보면 되죠. 자, 보면은 점차 느려지나요? 자, 점점점 간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빨라지다가 이쪽에 다시 느려짐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빨라지다가 느려집니다. 점차 느려지는 건 아니죠. 기억 틀린 선지. 자, 니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자,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에서 풍향
서울이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서울 여기인데요. 서울에서 풍향은 지금 일단 서울은 태풍의 이동 경로의 무슨 쪽? 왼쪽에 위치합니다. 그럼 무슨 반원? 맞아요. 안전반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반원에서는요, 여러분, 풍향이 어떻게 변해요? 태풍이 이동할 때 풍향이 맞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의 풍향은요,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아니죠. 안전반원이니까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9월 6일 21시에 발효된 특보사항은 B다. 맞나요? 네, B 맞죠. 디귿 맞는 선지? 네, 답 2번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나다는 내후의 발달과 소멸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소재를 안 했는데요. 자, 1번부터 지금 4번은요 태풍과 관련된 소재이고요. 지금 5번은 뇌우니까 악기상과 관련된 소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생성 발달 소멸 과정 볼게요. 자, 우선은 처음에 생성될 때는 이렇게 상승 기류가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가 생성 단계인 저군 단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단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숙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성숙 단계에 해당되고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소멸 단계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강 기류가 우세하게 나타나서 결국 구름이 소멸되죠. 그래서 얘는 소멸 단계. 그리고 여러분 뇌우는요 기상 현상이에요. 기상 현상이고요. 번개나 천둥 그리고 비를 동반한 기상 현상을 뇌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상 현상에서 그러니까 이 뇌우를 동반하는 구름을 뇌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름이 뇌우가 아니라 뇌운인 거예요. 뇌운. 이 정도로 용어 파악해 주시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우의 발달과 소멸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다 나이다. 맞나요? 1, 2, 3이니까 가다나. 네, 이거 맞는 선지죠?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뇌우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한다. 자, 뇌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뇌운에서 뇌우가 발달하고요. 뇌우는 주로 저군형 구름입니다. 자, 저군형 구름은 우리나라 여름철과 겨울철 중 어느 때에 잘 발생해요? 겨울철은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공기가 하강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공기 밀도가 커져서 하강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좀 잘 발달해서 구름이 잘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여름에는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지표의 공기가 잘 상승해서 거대한 구름, 저군형 구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틀린 선지. 자, 디귿.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등의 현상은 다보다 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네요. 자,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이 현상은요 주로 언제 나타나요? 내후의 무슨 단계? 그렇죠. 성숙해진 단계에서 잘 나타나죠. 그래서 다보다 나에서 아니죠. 소멸 단계에서는 구름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내운이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보다 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 틀린 선지가 되겠죠?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5월과 8월에 우리나라 우박 일수 분포도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우박 악기상이죠. 6번도 악기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박은 주로 어느 때 잘 발생할까요? 우박. 여름에는 우박이 그 구름의 상층부에서 빙정이 만들어지고 지표로 낙하할 때 지표 기온이 높기 때문에 우박이 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박이 잘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잘 나타나지 않는 가가 8월에 해당되고요. 나가 5월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박은 한랭전선의 후면보다 운난전선의 전면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랭전선 후면에는 무슨 구름이 위치해 있어요? 한랭전선 후면에는 무슨 구름? 그렇죠. 주로 적은형 구름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온난전선 전면에는 주로 무슨 구름이 위치해 있죠? 맞아요. 충운형 구름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박은 적운형 구름 안에서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을 할 때 빙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빙정이 녹았다가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빙정이 점차 성장하죠. 그래서 성장해서 우박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박은 적운형 구름에서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랭전선 후면에서 우박이 발생 확률이 높죠. 그래서 기억은 한랭전지가 되겠죠. 자, 니은 우박은 주로 적운형 구름에서 발생한다. 아까 했죠. 우박은 적운형 구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자, 디귿 5월에 우리나라 우박 일수 분포도는 나이다. 5월은 나. 이거 맞는 선지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봅시다. 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중 폭설, 호우, 황사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폭설, 황사 이거 전부 다 어디에 속해요? 네, 악기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재 악기상이 되겠고요. 이거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고 선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10일의 기능이다. 자, 폭설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폭설은요 주로 어느 때에 생겨요? 기단에 찬 공기가 남으면서. 자, 우선 이 기단은 찬 기단이에요. 찬 기단, 한랭은 기단이에요. 자, 주로 폭설은요, 우리나라에서 폭설은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되면서 시베리아 기단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하면서 따뜻한 황해에서 올라오는 열 그리고 수증기로 인해서 거대한 적운형구를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폭설이 발생하게 되죠. 즉 폭설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요 시베리아 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니은 불안정은 니은으로 적절하다. 자, 호우 저기압에서 대기가 어떨 때 발생할까요? 호우는 비가 내리는 현상이잖아요. 자,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적은형 구름 등에서 어쨌든 구름이 잘 나타나야 되고요. 구름이 발달했다라는 것은요, 공기덩어리가 잘 상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공기덩어리의 밀도가 더 낮고요. 공기덩어리 밀도가 낮고 그냥 기온이 높아서 공기덩어리 밀도가 낮고 낮을 때 이렇게 공기가 잘 상승하죠. 공기덩어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은 이은으로 적절하다는 거죠. 이게 맞는 선지. 자, 디귿은 무역풍이다. 자, 황사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와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뭐 이곳에 있던 황사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불어옵니다. 자, 동쪽으로 황사의 모래 입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슨 풍이 불어야 돼요? 그렇죠.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되죠. 서풍 계열의 바람.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는 서풍 계열의 바람, 그리고 대기대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바람 뭐예요? 편서풍이죠. 편서풍. 그래서 디귿은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8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지역의 연도별 한파일수를 나는 2018년 서울 지역의 월별 한파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파라고 했으니까 이거 악기상에 해당되죠. 악기상. 자, 그래서 자료 보면은 가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파 일수고요. 나는 2018년 이거 하나만 뗐네요. 이거 하나만 떼었습니다. 월별 한파 일수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개인 이유가 지금 7, 3, 1 더해서 11개인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2019년에는 서울 지역에 한파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2019년 볼게요. 2019년에 우리나라에 한파 발생하지 않았네요. 네,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지역의 연평균 한파 일수는 6일 이상이다. 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한파 일수. 이거 설마 평균 내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평균을 내라는 거네요.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11에서 15 더하면 16이고, 16 더하기, 이거 16이죠? 그럼 32이고, 32 더하기 2, 34, 34 더하기 8은 42, 42 더하기 11 하면 얼마죠? 40에 11, 53 더하기 10, 63 더하기 4, 67이죠? 그러니까 67개인데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총? 총 몇 년이에요? 12년이에요, 12년. 그러니까 12년 동안 67회 일어났어요. 그럼 연평균은요? 얘가 6보다 크나요? 자, 6보다는 이게 6이죠? 6보다는 작음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6일 이하죠. 니은 틀린 선지. 자, 디귿. 한파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우세한 계절에 잘 발생한다. 자, 한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춥잖아요. 누가 봐도 겨울철에 잘 발생함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우세한 계절은 무슨 계절? 맞아, 겨울이죠, 겨울. 우리나라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디귿 이거 맞는 선지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4번으로 답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능 3전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서로 다른 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는 가의 두 태풍 중 어느 하나의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관측소 P에서 관측한 풍속, 풍향, 표층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태풍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소재가 태풍의 이동입니다. 아마 위험 반원, 안전 반원, 그리고 그 반원에서의 풍향의 변화 등등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선장 분석해보고 갑시다. 자료 분석해보고 갑시다. 우선은 기역과 니은 중 하나가 이동 경로인데, 기역일 경우에는 P가 위험 반원, 그리고 니은일 경우에는 P가 안전 반원 위치함을 알 수 있죠. 그러면 P가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 알기 위해서는 풍향의 변화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나를 보면은요, 풍향의 변화가 어때요? 지금 풍향의 변화가 대체로 오른쪽 아래로 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풍 계열에서 서풍 계열로, 그러니까 북풍 계열에서 서풍 계열로 무슨 방향? 다시 서풍 계열은 서쪽 이쪽이죠. 자,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시계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반원에 위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P가 안전반원일 때 태풍 이동 경로의 왼쪽에 P가 위치해야죠. 자, 니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석하고 B와 A 봅시다. 자, 지금 풍향은 나와 있죠. 풍향은 나와 있기 때문에 풍향 X치고 B와 A는요 풍속과 수온 중 하나예요. 자, 관측소에서 관측할 때 태풍이 이동하게 되면은 태풍의 중심에서 해수가 좀 용승하기 때문에 표층에서의 수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통과했을 때 대체로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을 띠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A가 수온임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A가 수온이고요. 나머지 B가 풍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이 관측소를 통과할 때 풍속은 대체로 이렇게 빨라지다가 느려지겠죠. 왜냐면 태풍의 눈까지는 아니고 태풍의 눈 주변부로 이동할수록 풍속이 점차 빨라지니까요. 자, 아까 전에 수온이 낮아진다고 했는데요. 태풍이 이동할 때 그거 왜 그러냐면 태풍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그래서 저기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반구에서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방향에 즉각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에크만 수송이란 게 나타납니다. 에크만 수송.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방의 오른쪽.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동방의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고요. 여기서도 이동방향의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 여기서도 이동방향의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납니다. 그 전체적으로 저기압에서는 어때요? 저기압에서는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 저기압의 바깥쪽 방향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표층 해수가 바깥쪽으로 다 밀려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고요. 해수면이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진 해수면을 아래에 있는 심층 해수가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승이 잘 나타나게 돼요.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면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풍속이다. A는 여러분 수온이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나를 관측한 시기에 영향을 준 태풍의 이동 경로는 기억이다. 자, 나를 관측한 시기에 영향을 준 거, 니은인 거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죠. 얘는 틀린 선지. 자, 디귿 A 시기의 태풍의 중심은 관측소 P보다 남쪽에 있었다. 자, 일단 태풍이 P를 통과하게 되면은 풍속이 어때요? 풍속이 엄청 빨라지고요. 자, 태풍이 P를 통과하면 자, 태풍의 눈이 P를 통과하게 되면 풍속 어때요? 커지고, 그리고 표충수온 어때요? 표충수온 아까 용승이 잘 일어난다 했죠?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표충수온이 낮아집니다. 자, 그랬을 때 A 시기는요, 풍속이 이때가 제일 크잖아요. 풍속이 가장 큰 시기보다, 가장 빠른 시기보다 이전에 위치하고, 그리고 수온이 이때가 갑자기 낮아지죠. 수온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한 이 시기보다 또 이전에 위치합니다. 태풍은 계속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쯤에 태풍의 중심 부근이 P를 통과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이전이 A시기 때문에 A시기에는요, 태풍이 P보다는 지금 남쪽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태풍의 중심 부근이 아직 P를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P보다 남쪽에 있었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답 3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나는 어느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할 때 12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풍속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풍속 분포를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가에서는 풍속이 어디가 더 빨라요? 지난 곳이 풍속이 빠른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곳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위치하고요. 풍속이 빠르니까. 그리고 풍속이 상대적으로 느린 이곳이 태풍의 안전 반원이 위치합니다. 자, 위험 반원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죠. 그러려면 태풍 이동 경로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맞아요.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태풍의 이동 경로가 그려져야 되겠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지금 태풍의 중심이 여기고요. 그랬을 때 풍속이 어디가 더 빨라요? 여기가 더 빠르죠? 오른쪽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위험 반원, 그리고 이쪽 반대쪽이 안전 반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험 반원이 위치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위험 반원이 위치하려면 이동 경로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요렇게 그려져야 됨을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12시간 전에 풍속 분포이다. 자, 일단 가와 나에서 여러분 태풍의 이동 방향이 계속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계속 북상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태풍이 계속 북상이기 때문에 지금 가가 지금 태풍이 좀 남쪽에 위치하고 나가 지금 태풍이 보면은 지금 부산보다 위에 있잖아요. 부산보다 위에 있고 얘는 부산보다 지금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 지금 더 북상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순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에서 나 방향으로. 그래서 가는 나보다 12시간 전에 풍속음풍이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죠. 자, 니은. 태풍의 중심 기압은 가보다 나가 높다. 자,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풍의 소멸에서 태풍이 소멸하는 과정에서는요, 우선은 육지를 통과하면 태풍이 소멸하고요. 그리고 위도가 높아지면 고위도로 이동하면 기온이 낮아져서 수증기가 잘 상승하지 않아서 이제 응결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응결열이 방출되지 않죠. 즉 태풍의 에너지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태풍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태풍이 이렇게 소멸하는 과정에서는요, 태풍의 세력이 어때요? 태풍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말은 태풍의 평균 풍속이 작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와 나를 보면은 지금 풍속이 대체로 어느 곳이 더 빨라요? 가와 나 중에서. 그렇죠. 가에서 풍속이 대체로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력이 가가 더 큽니다. 세력이 가가 더 강하고 나의 세력은 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요. 자,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은 태풍이 이렇게 육지를 통과하게 되면은 육지에서는 수증기가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응결열이 차단될 수 있겠죠. 수증기가 응결되지 않고 응결열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에너지원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소멸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육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세력은요, 가보다 나가 더 약하고요. 태풍의 세력이 약하면 중심 기압은 그렇죠, 높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맞는 선지. 자, 태풍의 중심 기압이 높으면 주변과의 기압 차이가 더 작기 때문에 풍속이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니은을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가와 나시기 모두 태풍은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이거 아까 했죠. 모두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디귿 맞는 선지. 네, 맞는 선지. 답 5번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어느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기억 니은의 이동 경로를 나는 두 태풍 중 어느 하나의 태풍으로 인해 발효된 특보 상황을 6시간 간격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기억과 니은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거고 두 태풍 중에 하나의 태풍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태풍 경보를 태풍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랬을 때요, 보통 이렇게 서해안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과 니은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통과한 태풍이 뭐예요? 그렇죠, 기억이죠. 그러니까 나는요, 기억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 볼게요. 나의 태풍 이동 경로는 기억이다. 맞나요? 네, 맞죠. 니은은 기억은 맞는 선지. 니은. 나의 태풍이 통과할 때 P지역은 위험반에 위치한다. 자, 나의 태풍이 통과할 때 P지역은 자, 지금 태풍이 기억이에요, 기억. 근데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위험반에 위치함을 알 수 있죠. 니은도 맞는 선지. 자, 디귿. 태풍으로 인해 발효된 특보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자, 지금 태풍은 대체로 북상합니다. 북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아래쪽부터 차례대로 경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C가 먼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아니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 발원지 A와 B를 나는 1973년부터 2010년까지 A와 B의 월평균 상대 습도와 우리나라의 황사를 발생시킨 월평균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거 소재 황사니까 악기상이죠. 악기상. 자, 아까 소재 안 했죠? 이거 소재 태풍의 이동 경로였죠. 자, 계속 4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가 사막인데, 지금 A 황사 발원지, 지금 A에서 발생한 황사에 의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B에서 발생한 황사에 의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거는 뭔가 자료 해석 느낌으로 선지가 출제될 것 같죠? 선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기억. 황사 이동은 편수파 영향을 받았다. 자, 황사가 지금 우리나라로 유입돼야 돼요. 그냥 동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려면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대기 대성과 관련된 것 편서풍이죠. 편서풍. 그래서 황사 이동은 편서풍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1973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황사를 발생시킨 총 일수는 발원지 A보다 B가 많다. 자, 이거는 발생 일수 이거로 보면 되겠죠? 이걸 보니까 애초에 스케일 자체가 나가 더 스케일이 크고, 지금 바의 크기도 나가 지금 가보다 나가 지금 좀 더 큼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황사를 발생시킨 총 일수는 이 바를 다 더하면 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B가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 되어 있고요. 발원지 A와 B 모두 월평균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황사를 발생시킨 일수가 가장 많다. 자, 월평균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예요? 이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철. 그리고 이때네요. 이때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에 상대 습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때도 겨울철 상대 습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랬을 때 겨울철에 이 시기는 겨울철이죠. 겨울철에 우리나라의 황사를 발생시킨 일수가 가장 많나요? 아니죠. 주로 봄철에 많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4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어느 날 관측한 적외 영상과 가시 영상을 표는 이날 A지역과 B지역의 날씨를 기억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5번은 우선 집중호우가 자료로 쓰였으니까 악기상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외 영상과 가시 영상 이거 중요 표시해줘야죠. 그리고 A와 B 지역의 날씨 기억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각각 A와 B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평균 기온보다는 강수량을 보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강수량을 보면 지금 기억에서는 강수량이 없고 니은에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적외 영상을 보면은 적외 영상, 가시 영상을 보면 누가 더 밝아요? A가 더 밝죠. 자, 적외 영상에서 A가 밝다는 것은 구름 최상도의 높이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주로 저근형 구름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가시 영상에서 A가 더 밝다라는 것은 구름의 두께가 A가 더 두껍다는 것을 의미하고 A에 저근형 구름이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는 지금 저근형 구름이 있고요. B에는 구름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강수량은 누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저근형 구름이 더 많겠죠? 그래서 강수량이 더 많은 지금 니은이 A가 되겠고 기억은 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구름 최상도의 높이는 A 지역 상공에 발달한 구름보다 B 지역 상공에 발달한 구름이 낮다. 자, A 지역 상공에 발달한 구름 이거 적외 영상 봐야죠. 구름의 높이 비교하려면 적외 영상을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밝은 곳 찾으라는 거죠. 밝은 곳. 그러니까 A가 지금도 최상도의 높이가 아니죠. 구름의 높이가 낮다니까 어두운 곳 찾으라는 거죠. 자, 어두운 곳 A와 B 중에 어두운 곳 어디예요? 네, B예요. B.
그래서 비지역 상공에 발달한 구름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죠.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구름의 두께는 A지역 상공에 발달한 구름보다 B지역 상공에 발달한 구름이 두껍다. 자, 이거는 뭐 말하는 거예요? 구름의 두께니까 가시형상 보라는 거예요. 가시형상에서 A지역 상공에 발달한 구름이, 자, 지금 A지역이 더 밝죠. 가시형에서 밝다는 것은, 네, 맞아요, 저운형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름의 두께가 더 두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자, B지역이 더 두껍다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디귿. B지역에서 관측한 날씨 뭐예요? 네, 기억이죠. 디귿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가볼게요. 그림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A와 B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에서 우박이 발생한 시간의 한랭전선 위치를, 나는 우박이 발생한 시간에 시간당 강수량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박이 발생한 시간의 한랭전선의 위치는 기억과 이론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 기억과 이론 중에 어떤 게 지금 실제 한랭전선 위치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한랭전선의 후면에 우박이 주로 발생하죠. 자, 여러분, 한랭전선 후면에 일단 주로 무슨 구름이 발달해요? 후면에 저근형 구름이 잘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우박은요, 저근형 구름에서 잘 나타나는 기상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박이 내리는 분포, 그리고 이 강수량 분포도를 이용해서 한랭전선의 위치를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랭전선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한랭전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자, 다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동 방향이 왜 이쪽이에요? 자, 한랭전선은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파고들면서 발생하는 이 전선을 말하죠. 전선. 그래서 찬 공기가 파고들기 때문에 전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선 이동 방향으로 기호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으로 전선이 이동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 남쪽 따뜻한 거, 위쪽 차갑죠. 북쪽은 차갑죠. 그래서 아랫 방향으로 한랭전선이 이동하고 있고, 한랭전선 기호는 이동 방향 쪽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니은일 경우 A는 한랭전선 후면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기울일 경우 A는 한랭전선 전면에 위치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니은일 경우에는 강수량이, 저근형 구름이 지금 이쪽 부분에서 발달하잖아요. 니은일 경우에는. 그리고 기울일 경우에는 이 한랭전선 후면인 이쪽 부분에서 강수가 잘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강수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은 니은과 좀 더 가깝다, 형태가 좀 구름 형태가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랭전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니은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A지역에서 우박이 발생하였다. 자, A지역 지금 저근형 구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지역에서 우박 발생할 수 있죠.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한랭전선의 위치는 니은이다. 아까 니은이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 이날 우박은 한랭전선 후면에 정란운에서 강한 상승기를 타고 발생하였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우선 우박이 내리는 거, 그러니까 빙전이 쏟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강수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강수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란운에서는 또 어떠한 계산상이, 어떠한 악계상이 또 나타나죠? 맞아요. 뇌우라고 하는 악계상이 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뇌우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뇌우를 동반하는 이 구름, 뇌운이죠. 뇌운을 그렸는데요.
뇌운에서는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곳이 있고요. 상승기류가 이렇게 발달하는 곳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강기류가 같이 발달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강수는 주로 어느 부분에서 잘 나타나나요? 강수는 맞아요. 강수는 이렇게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곳에서 강수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아, 선생님, 왜 이렇게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곳에서 강수 현상이 잘 나타나나요? 자, 그 이유는 애초에 강수 현상이 인간과 약간 반대가 되는데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서 이렇게 하강기류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강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증기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자, 그러면 수증기가 많으면 자 여러분 구름 안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많다고 해볼게요. 수증기가 여기 이 부분에서 엄청 많아요. 자, 수증기가 여러분 많으면 이곳에서 물방울이 잘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물방울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강수가 일어나게 되죠. 자, 어쨌든 물방울이 이렇게 많다고 해볼게요. 물방울이 많아요. 물방울이 많으면 물방울의 증발도 잘 일어납니다. 자, 물방울이 증발되면은 증발열을 어떻게 돼요? 증발열을 흡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발열 흡수가 잘 일어나서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주변 공기의 밀도 어떻게 돼요? 주변 공기 밀도가 커지게 되겠죠? 주변 공기 밀도가 커지면 공기는 어떻게 돼요? 공기는 하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하강기류에서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서 하강기류가 잘 나타나는 이유. 자, 물방울. 자, 강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물방울이 많다는 것이고, 물방울은 주로 이렇게 증발을 잘하게 됩니다. 증발하게 되면 증발열이 이렇게 흡수되고, 증발열이 흡수되면 주변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공기의 밀도가 커지게 되고,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서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즉,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강수 현상이 나타나고요. 강수 현상이 잘 나타나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후의 경우 하강기류가 발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과관계는 우선 강수부터 시작해요. 강수가 잘 나타나야지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수를 발생한 원인은요, 그러니까 구름을 이렇게 형성한 원인은 상승기류 봐야겠죠. 인과관계 다시 정리하면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방울로 강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 과정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과관계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네,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곳에서 지금 강수 현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곳에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곳에서 우박이 잘 떨어진다라는 거죠. 강수 현상이 곧 우박이니까. 그러니까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발생하였다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맞는 선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수능 완성 6번 의 경우에는 출제유도가 이 부분보다는 아마 지금 강한 상승기류 있잖아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빙정들이 이렇게 상승해서 더 이렇게 냉각이 돼서 얼면서 좀 성장하면서 떨어졌다라고 좀 보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내우까지 도입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거치게 되면 디귿선지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출제율대로 설명을 하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디귿 선지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도입한 거고, 실제 의도대로 설명하자면요, 이렇게 빙정이 잘 발달하는 이 구름 안에서 공기 덩어리가 작은 빙정이 이렇게 상승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방울이 일단 얼게 되죠. 물방울이 이렇게 얼면서 빙정이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강기류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우박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강한 상승기를 타고 발생한 게 틀리다라고는 또 볼 수 없으니까 디귿을 출제 의도로 해석하면 맞는 선지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개념을 확장해서 우박과 관련해서 우박과 내우가 좀 혼합된 문항이 좀 출제될 수 있겠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고, 디귿 선지에 관련해서는 너무 깊게 고민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접근할 수 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귿 선지가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상승기를 타고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강기에 의해서도 우박이 좀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예 발생 과정에 봤을 때는 첫 시작이 상승기류는 맞는데, 이제 나중에 우박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좀 우박이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강기류에 의해서 우박이 잘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박이 잘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테마 몇 번이죠? 테마 7,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관련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수죠, 해수. 이제 여기까지가 다 얘기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수와 관련해서 문항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